강희제 이야기.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강희제 이야기 1편. 강희제는 8세의 황제로 등극하여 61년 동안 황위에 머물다 69세에 운명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다. 강희제가 8세에 황위에 올랐기 때문에 효장태우는 국정을 보필해줄 대신을 지정한다. 석정명분으로 도르곤이 정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황족이 아닌 공신 가운데 4명을 보정대신으로 임명한다. 보정대신 중 한 명인 오배를 중심으로 도당이 결성되어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어린 황제를 기만한다. 오배의 횡포에 대해 강희제는 내색하지 않았다. 강희 6년 순치제가 친정체제로 들어선 상황에서도 오배는 도당을 결성해 계속 조정을 장악했다. 강희제와 효장왕태우는 오배를 제거하려 하였지만 오배가 군사권을 갖고 있고 도처에 그의 도당이 활보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다. 강희제는 만주 소년들을 모집하여 왕실수비대를 결성하고는 대궐에서 매일 몽골 씨름에 열중하였다. 오배는 이를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강희제는 오배에게 이끌하여 씨름 구경을 하라고 어명을 내린다. 씨름을 관전하던 강희제는 갑자기 소년들에게 오배를 체포하라는 어명을 내린다. 그리고 그의 30대 죄상을 공포한다. 그 뒤에 오배를 참수형이 아닌 종신형에 처하는 여유를 보여준다. 이렇게 강희제는 오배와 그 도당을 일거에 제거하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안정시켰다. 번진 철폐의 칼을 빼든 강희제 이야기 2편. 오배를 제거하고 실권을 획득한 강희제에게 3번은 가장 큰 우왕거리였다. 만주인 왕조인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한인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그중 오상계 상가이 경중명은 자신들의 군단을 이끌고 큰 공을 세웠다. 이 때문에 중국이 평정된 뒤 청나라는 오상계를 윈난의 평서왕 상가이를, 광둥의 평남왕 경중명의 아들 경계무를 푸젠의 정남왕으로 봉하였다. 그들은 각기 범부를 설치하여 군사재정권을 갖는 독립정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평남왕 상가이가 은퇴를 요청하며 자신의 자기를 아들에게 물려달라고 상소하였으나 청조정은 자기의 세습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3번의 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오상계와 경중명은 조정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이 은퇴를 요청하였다. 이들의 모반이 의심되었지만 3번의 군사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조정 대신들의 반 이상이 번진 철폐를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20세의 젊은 강희제는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모반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3번의 철번을 명하였다. 번진 철폐령이 내려지자 오상계 등은 모반을 결정하고 명나라의 갑옷을 입고 영력제에 능해서 반청복명을 이유로 거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남쪽의 3번진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도처가 들끓기 시작했다. 3번의 난을 진압한 강희제 이야기 3편. 3개월도 안 되어 3번 연합군은 중국 남부를 거의 점령하였고 섬서성과 하남성까지 진군하였다. 북경에는 양기룡, 내몽골에서는 아얼리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 시기 북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태화전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한다.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북경을 떠나는 관리들이 속출했다. 강희제는 도처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공황에 빠진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매일 경산을 거닐면서 자신만만한 기백을 드러냈다. 훗날 강희제는 그때 짐이 조금이라도 당황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민심이 동요하여 어떤 의외의 변수가 생겼을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물자가 많은 청조정에 유리해져갔다. 영력제를 죽인 사람이 오상계였기 때문에 모반의 명분은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1676년 상가이의 아들 상지씨는 겁을 먹고 자살하고 경정충은 광군에 항복하였다. 1678년 강희 17년에 3번의 맹주 오상계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주 연호를 소무라고 하였으나 노안으로 그해 8월에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상계군의 군세는 크게 약해졌고 1681년 오상계의 손자인 오세번이 공명에서 자살함으로써 9년에 걸친 3번의 난은 끝이 났다. 이 반란 이후 강희제는 황권과 군 통수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만을 점령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강희제 이야기 4편. 3번의 난을 끝으로 중국 본토는 완전히 청의 통치하에 들어왔다. 그러나 대만, 팽오제도, 금문 등 동남 36개 섬들이 아직 청나라의 소속이 아니고 대만 호족인 정성공 통치하에 있었다. 정성공은 남명의 육무제에게서 연평군왕의 자기를 받고 명나라의 황실 성씨인 주씨 성을 하사받아 국성야로 불렸다. 1662년 정성공 사망 후 장남인 정경이 뒤를 이어 지배하면서 반청 기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청나라 수군이 여러 차례 대만 수군과 해전에서 싸웠으나 바다에서 노련하고 네덜란드 기술을 받아들여 함성까지 빠른 대만 수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청나라를 등진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건너가자 청은 반란을 우려하여 대만과 가까운 광동, 복건, 강소, 절강 등 동남 사성의 주민들을 해안에서 30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정경 사망 후 왕위 계승권 다툼으로 내분이 일어나 정극상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강희제는 과거 정경의 부하로 청에 투항한 실랑을 수군 총제독으로 삼아 대만을 정벌했다. 청군의 대만 상륙에 정극상은 1683년 청에 항복하여 강희제는 진정한 중국 통일을 달성한다. 강희제는 관용을 베풀어 이들을 반란 세력이 아닌 과거 왕조에 대해 충절을 바친 것으로 규정하여 정극상을 항궁공에 봉하는 한편 정성공에게 충절이란 시호를 내렸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는 강희제 이야기 5편. 청나라는 1639년 무렵부터 아무르강 일대 원주민들을 폭속시켰는데 1643년 코사크 기병 때가 흑룡강 유역에 나타나기 시작해 러시아와 국지적 충돌이 계속되었다. 순치제 때 청나라는 조선에 러시아와 싸울 군사를 요청하여 조선 국왕효종은 1654년과 1658년에 군사를 2번 파병하여 러시아군과 싸웠는데 이것이 조선의 나선 정벌이다. 나선 정벌 이후 30여 년 뒤에도 러시아는 계속 청나라의 동북쪽을 침략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상권하였다. 러시아가 계속 숭화강까지 세력을 넓히려 하자 강희제는 먼저 국경에 아이운성을 쌓았으나 계속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내자 러시아의 국경 요새인 아르바진을 공격하여 점령한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물러나지 않고 뺏긴 아르바진 요새를 수복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청군과 러시아군이 아무르강 부근에서 국지적으로 싸우고 휴전하기를 반복한 뒤에 1689년에 강희제는 세객도를 흠차 대신으로 명하여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하였다. 러시아와 청나라 대표가 네르친스크에서 만나 헤이룬강의 지류인 보르비차강과 스타노보이 산맥을 양국의 국경으로 확정지으니 이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동북쪽의 넓은 영토를 얻게 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얻은 땅을 청은 훗날 아이운, 북경조약 등으로 잃게 된다. 몽골을 복종시키고 티베트를 합병하는 강희제 이야기 6편.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조공을 올릴 뿐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1675년 차하르 부족이 3번의 난을 틈타 중원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노왕 강희제는 부족 간의 규합을 막으려 몽골을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누었다. 중가르 부족의 카닌 갈단은 몽골과 티베트를 통일하여 라마 제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갈단은 1677년 오이라트 부족을 통합하고 1682년에는 타린분지와 동투르키스탄을 점령하여 중원을 노렸다. 중가르는 원나라의 데카는 만주인이 아닌 몽골인으로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96년 강희제는 8만의 8기군 군사를 친히 이끌고 몽골로 진입, 차오모도 전투에서 중가르군과 싸워 대승하였다. 패한 갈단은 이듬해에 알타이 산맥 기슭에서 음독 자살하였다. 1717년에 중가르 부족의 신인 카니자, 갈단의 조카 채왕 아랍다는 과거 동맹이었던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1720년 강희제가 보낸 8기군은 중가르군을 결국 패퇴시켰고 티베트의 원정온 채왕 아랍다는 몽골로 돌아가 은둔하였다. 그 이듬해인 1721년에 청군은 켈장 갸초를 모시고 와서 제7대 달라이 라마로 만들고 티베트를 청나라의 영토에 정식 편입시켜 티베트를 안정시켰다. 강희자전과 문자의 옥 강희제 이야기 7편. 강희제는 그 자신이 훌륭한 유학자로서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애쓴 인물이다. 경연이나 조회 등에서 신료와 유학자들이 강희제와 유학에게 관해 논쟁을 벌이면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서예 역시 매우 달필이어서 소림사의 현판을 쓰기도 한다. 강희제는 전시를 발전시킨 파카콩유과를 실시하여 많은 한족 출신 학자들을 파카콩유로 뽑아 한림원 학사로 삼았다. 그리고 이 인재들로 하여금 명사를 편찬하여 명 초기의 번창과 명 후반의 실정을 부각시켜 청나라가 명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리려 하였다. 강희제 때 가장 돋보이는 문화적 업적은 강희자전으로 이것은 바카콩유 수십 명과 대신 진정경 등이 수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었다. 4만 2천여 개의 한자가 수록된 강희자전의 출판은 강희시대 문화사업의 완성이었다. 한편 이 시기엔 이민족 통치자로서 여러 차례 문자의 옥을 단행하여 사상 통제를 시도하기도 한다. 도르곤을 황숙이 아닌 왕숙으로 써서 당시 황제인 순치제를 왕으로 모독한 죄로 한족 학자가 교살되었다. 문자의 옥에 연루된 학자들은 대역죄로 다스려져 능지형을 받았다. 1711년에는 대명세라는 한족 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남산집에 청에 의해 멸망한 남명의 연호인 영역을 사용하여 3족이 모두 처형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톨릭 교회와 강희제 이야기 8편. 강희제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신임하여 그들에게서 서양의 지리, 천문, 수학, 음악 등을 배웠고 중국 황제 중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으나 가톨릭 교리는 전혀 배우려 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강희제의 통치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를 기독교만 믿으면 완전 무결한 군주라고 칭송하였다. 강희제는 선교사들을 황실 요직에 두는 한편 1692년 선교를 허락하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박해를 언금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몽골 원정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강희제는 선교사들에게 더 많은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북경 내성에 성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선교사들과 가톨릭 교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그러나 선교 지역의 전통을 존중하는 예수회를 제외한 가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의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 비판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중국의 전례를 문제로 삼기 시작했다. 1704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조상 제사나 공자 제사가 우상 숭배이므로 중국의 전례를 금지한다는 회칙을 발표하였다. 강희제는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겨 교황의 회칙을 가지고 온 특사인 교황청 소속 추기경을 체포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1706년 강희제는 중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예수회에 찬동하지 않는 선교사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였다. 탁월한 정치를 펼친 강희제 이야기 9편. 강희제는 첫째, 8기군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 전투에 나가는 장군이 병사들과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장군을 참하고 병졸이 자신의 부대와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병졸 역시 참하도록 명하여 8기군을 혼연일체로 만들므로써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둘째, 명나라 때에 10만 명이나 되던 황관과 궁녀의 수를 400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강희제 스스로 옷이 완전히 낡지 않은 이상 그 옷을 기워서라도 입을 만큼 검소하였다. 셋째, 8기군의 둔전지로 쓰던 건지를 몰수하여 그 땅을 모두 소장농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넷째, 세수입을 전시해도 늘리지 않았고 흉년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해가 거듭될수록 세금을 줄여주었다. 1711년에는 성인의 인두세를 영원히 동결시키고 인두세를 받는 장정의 수 또한 한정하여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다섯째, 황하가 범람하지 않도록 치수공사를 하여 농민의 수혜를 줄이고 대우나 역시 증축하여 물량을 대량 운송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섯째, 4개의 항구를 열어 대외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거두어도 무역으로 들어오는 은으로 국고를 채웠다. 강희제의 이런 노력으로 한족 백성은 청나라를 따르게 된다. 청나라 인구도 크게 증가하여 강희제가 죽을 때에는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역사상 유례없는 명품 통치자 강희제 이야기 10편. 100만 명의 여진족이 1억 명의 한족을 다스리게 된 것은 누르하치, 홍타이지, 도르곤 등 위대한 청나라 인물들의 출현과 만력제, 청계제, 위충형 같은 한심한 명나라 인간들 그리고 이자성의 난과 오상계의 선택 등이 낳은 한편의 기적 같은 드라마였다. 하지만 15만 명의 만주족 8기군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통치하는 것은 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강희제라는 인물이 역사에 없었다면 과연 청나라가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민족 왕조로 한족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아마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희제는 독보적인 현명함과 성실함으로 61년의 재위 기간을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냈다. 그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고 학문에 힘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술과 여자 등 온갖 즐거움을 멀리하고 한결같이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강희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인 그 자신이 뛰어난 유학자였기 때문이다. 강희제의 좌우명은 국궁진력이었다. 이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다. 그는 평생을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강희제는 백성들이 마음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생업을 영위하는 안건학업을 최고의 통치 덕목으로 삼았다. 이로써 소수 만주족으로 엄청난 수의 한족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국정에 부지런했던 강희제 이야기 11편. 강희제는 학문을 좋아해 5세 때부터 독서를 시작하여 평생 공부에 매달렸다. 서예도 유난히 즐겼는데
매일 1,000자씩 쓰는 연습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자손들에게 한 가지 책을 100번 읽고 암기하도록 종용했고 스스로 실천했다. 독서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고대 제왕의 치국방도를 익혀 평천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방 순회 중에도 밤늦게까지 주역을 논했고 상서, 좌전, 시경을 외웠으며 서예 연습도 거르지 않았다. 회갑을 넘긴 나이에도 책에서 손을 뗄 줄 몰랐다. 건장한 체구의 강희제는 승마술과 궁술에도 아주 능했다. 강희제는 기력이 한창 왕성했을 때는 무려 15개의 활시위를 한 번에 당길 수 있었고 13개의 화살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희제의 국정수행은 부지런함과 신중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14세에 친정에 나선 이래 강희제는 줄곧 어전회의를 주재했는데 죽을 때까지 몸이 아주 아프거나 3대 명절 혹은 중대병고를 제외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61년의 재위 기간 동안 아침 8시에 시작되는 어전회의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수백 가지 사안에 대해 몸소 결단하고 수많은 장계에 지시글을 달았다. 국가대계나 민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조사하고 여러 사람의 주장을 들은 뒤에 신중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